지난 시간에 우리가 131페이지까지 하면서 이제 그 삼단문법 22-7번 문제 보면 이제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명제로 이제 옮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단문법을 통해서 뭐 추론하고 이런 것들 해봤어요. 자, 오늘 이제 132페이지 좀 새로운 용어를 몇 가지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요렇게 이제 화살표 가운데가 짝대기 두 개짜리 화살표를 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이거는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 문장이 참이 될 때는 자, 이 두 개의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결석자들 복습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P가 X는 예를 들어서 4의 약수이다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X는 8의 약수이다라는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면은 얘는 말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은 참이거든 지금. 왜냐면은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는 보통 이제 이 명제나 조건의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진리집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보니까 P가 되면 반드시 Q가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P가 Q 안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P이면 Q이다는 반드시 참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거를 연습을 할 건데, 자,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때 우리가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일단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 P를 만족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Q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Q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P 조건만 만족해도 Q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반대로 Q는 P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어떤 P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천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이제 따져보면 뭐 천재는 악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악필 좀 있나? 맞아. 악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재는 뭐 감수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천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기는 뭐냐면은 감수성이 예를 들어서 뛰어난 애들의 집합이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천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안에 천재가 있으니까 이 감수성이 뛰어나다라는 조건은 천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또 바깥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천재가 되면은 충분히 악필도 되고 감성도 높고 뭐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거 헷갈려요, 앞뒤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P가 Q한테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세요. P가 Q한테 화살을 쫙 쏴. 그 화살이 어디서 출발해? P에서 출발하지? 출발 충분 조건. 자, 화살에 맞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P가 나요. P가 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야. P는 충분 조건. 뒤에 게 되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주어를 조심하세요. 주격 조사. P는 어떻게? P에서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출발 충분 조건. 자, Q는 화살에 맞아서 어떻게 돼? P가 나잖아. P가 나서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면 헷갈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도 이제 의미를 설명하면서 설명해도 이거 앞뒤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P면 Q이다. 요 명제가 참이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끔 이제 앞뒤로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면 이렇게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네,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용어만 알면은 문제 푸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35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걸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135쪽 기본 문제 22-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개의 조건 PQRS가 있는데 자, 이 4개의 조건에 대해서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는 충분 조건이야. 그럼 P에서 화살이 출발해야 되니까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니까 Q가 화살에 맞아야 돼요. 예, Q가 화살에 맞아야 되니까 화살표가 Q랑 R 사이에서는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R은 필요 조건이니까 R 역시 화살에 맞아서 P가 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자, 그럼 S도 역시 필요 조건이니까 S가 화살에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화살표 관계를 만족하는 4개의 명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절대 안 헷갈리고 네, 바로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화살표 읽기놀이를 해봅시다. 삼각론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P면 Q이다가 참인데 근데 R이면 Q이다도 참이야. R이면 Q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에 S면 R이다도 참이니까 S가 여기쯤 있어가지고 S면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이면 S이다니까 여기서 화살표가 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으로 뺑뺑뺑뺑 돌아가는 요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Q이면 S고 S이면 R이고 R이면 Q니까 다시 이게 뺑뺑뺑뺑 돌아가니까 얘네 세 개는 다 뭐가 되겠어? 필요 충분 조건들이 되는 거야. 지들끼리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그죠? 네. P는 혼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업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에서 화살이 출발해서 S까지 가느냐를 보면은 P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S까지 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R이 필요 조건이니까 R이 화살을 맞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P부터 R까지 화살이 이어진지 보면 P부터 R까지 화살이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그죠? 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D은 Q는 S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랑 S는 이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지들끼리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맞는 얘기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22-9번 문제를 보면은 자, XYZ가 복소수이고 대문자 ABC가 집합일 때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에 의한 어떤 조건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직접 참고지를 좀 따져봐야 돼. 자, P라는 조건이 XY는 0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Q라는 조건이 XYZ는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P면 Q이다가 참일지 아니면은 Q이면 P이다가 참일지 이거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할까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생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생각하세요 항상. 자, 뭐가 뭐에 포함될까 생각해보자. P가 한쪽에 있을까? Q가 한쪽에 있을까? 갈렸어요. P가 밖에. 얘면 얘를 만족하나요? 네. 얘가 되면 당연히 얘는 되지. 네. 그래 안 그래? P가 밖에. P가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자, XYZ가 0이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XY가 0이거나 또는 G가 0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면은 얘는 XY가 0이 되는 집합이 있을 거고 G가 0이 되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는이니까 이거 두 개 합집합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P는 이만큼이고 Q는 이만큼이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말 문장만 보고는 이게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가지 이거 찾는 게 되게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조사를 해주면은 좀 이제 이런 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자,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P라는 조건이 x 더하기 y랑 xy가 실수이다.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뭐고 하니까 xy가 실수이다. 이 녀석이에요. 자, 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까? q가 그거 충분 조건이 p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 자, 화살표 그려보면 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한 값과 곱한 값이 실수가 돼도 그 각각이 실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복소수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서로 켤레 복소수인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켤레 복소수는 더한 거나 곱한 거나 둘 다 실수가 되지만 하지만 각각은 실수가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얘는 참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Q가 P에 포함되니까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구나.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P라는 조건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다. 이런 녀석이고, 자, Q라는 조건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다. 이런 표현인데, 자, 이 3번 문제 좀 어려운 녀석이거든. 별표 5개 쳐놓읍시다.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P부터 한번 해서 보자. 이 P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 A A가 A랑 비교집합 C 교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비교집합 C가 A가 공집합이 아니라 자, 역시 아직 집합을 열심히 공부 안 한 티들이 납니다. A 여집합 자, B 교집합 C A가 비교 교집합 C의 부집합이에요. A가 비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네. 자, 선생님이 자 이거 좀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줄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랑 똑같은 말들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 다른 말로 어떤 녀석들이 있냐? A랑 B의 교집합이 A다라는 말이랑도 똑같고, 그 다음에 A랑 B의 합집합이 B다라는 말이랑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A차 집합 B가 뭐란 말이랑 똑같다? 공집합이란 말이랑도 똑같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반대로 된다. 이 4개가, 이 5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자세하게 봐야 될 게 이 녀석들인데, 어떤 두 개의 집합을 공통 부분을 찾거나 합하거나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몰려 나오는 상황은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A랑 비교집합 C라는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는데 A 한쪽으로 몰려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냐를 생각해 보면은 공통 부분을 찾았는데 A가 됐으니까 비교집합 C 안에 A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B랑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여기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뜻할까? 얘는 뭐가 뭐에 포함이 되는 거죠? A가 B와 C의 교집 A가 비합집합 C에 포함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B랑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합집합 안쪽 어딘가 A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A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무조건? 네. 만족합니다. B랑 C의 합집합 안에 A가 있으니까 얘는 돼요. 얘는 참이야. 하지만 얘는 안 돼요.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따라서 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P는 Q이야 무슨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따져볼 때는 이렇게 그냥 말만 가지고는 되게 힘들어 보통. 그래서 가급적이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외우자. 포함관계 A가 B에 포함된 데랑 똑같은 말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여기 연습해야 되고, 자 이거랑 똑같이 하나 외워야 될 게 더 있었습니다. 뭐였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외우려고 한 거. 서로 소인 케이스 A 교집합 B가 공집합 이런 케이스랑 같은 말이 뭐냐? 전체 집합 안에 A랑 B가 있는데 얘가 공통 부분이 없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같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생각해주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차 집합 B가 A다 또는 B차 집합 A가 뭐다? B다. 이런 게 이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A는 뭐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또는 B는 어디에 포함된다?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런 말들이 다 똑같고요. 일단 물론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이 네 가지씩들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게 암기를 합시다. 오케이? 네.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제. 지금쯤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22-1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x가 실수일 때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야 어떤 조건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x가 실수일 때 요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한 대전제랑 똑같은 거야. 뒤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대전제 무조건 성립하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x가 실수인 상황에서만 뒤에 것들 다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대전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1번 보자. P라는 조건은 X제곱이 1보다 같거나 같다라는 조건이고요. 자, Q라는 조건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해주면 좀 편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P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X제곱이 1보다 같거나 작으면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가 되죠? 자, 요게 이제 P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인수분해해주면 x-2, x-4 곱해준 게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어떻게 된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 부분이. 자, 그럼 진리집합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딱 맞잖아. 네네. 그지? 그럼 P는 Q이기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에서 화살이 출발하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2번은 여러분 2번은 뭐 굳이 2번은 쉽죠? 생각할게요. 예, 2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제와 조건에 대한 문제들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기본 문제 22-9번 같은 걸 좀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유제 22-9번은 지금 수업 시간에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136쪽 아래쪽에 유제 22-9번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바로 이제 22-10이야? 22-9번 아, 136쪽 22-10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직선 그려서 이렇게 포함관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2-9번 같이 이제 말로 나온 녀석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바로 연습 한번 합시다.
자, 답 다 구해봤나요? 네. 자, 1번은 뭐죠? P는 Q에 기한 충분조건이죠. 그 유리수면은 더한값 곱한값 다 유리수 되죠. 그죠?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P는 Q에 기한 충분조건. 2번은 어때요? 그거 P는 필요 조건이죠. 자, 집합 P의 원소는 0과 1인데 집합 Q의 원소는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포함관계 생각해주면은 P가 필요 조건이 된다고 알 수가 있고. 자,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3번은 어떻게 되죠? 3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0이 되려면 실수 xyz에 대해서는 xyz가 모두 0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말이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요. 4번은 벤다그램 그려보면은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인 거 확인되나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고, 일단 22단원 연습 문제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줄게요. 연습 문제가 숙제 양이 좀 많으니까. 연습 문제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 유제는 다음 주까지 해야 돼. 알겠죠? 네, 기본 문제 유제는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 안 한 게 있었는데 21단원 그 집합 반쪽 남은 거 있었죠? 115페이지 그 숙제 오늘까지였죠, 그죠? 깜빡하고 체크 안 할 뻔했다. 앞에 것도 풀이 안 했잖아요. 앞에 있지도. 앞페이지도 안 했었나? 네. 앞페이지 했었는데 선생님 일단 풀시는 강등 114쪽까지는 풀이 다 해주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앞에 거는 했어. 이것도 안 해주긴 했는데요. 114페이지 해준 거 같은데? 네, 여기 영상이 좀. 아 뭘? 기억이 안 나지. 해줬어 여기는. 아 네, 그래요? 여긴 해준 거 아 맞네. 같은데요? 적혀 있네요, 죄송해요. 자, 115페이지 숙제 안 한 사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손. 어휴. 이 정도면 돈. 요거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요거 115페이지는 다음 시간까지 해오고 모르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너희들 다 하세요. 네. 너네들은 불교정 대신에 정석 숙제는 해야지. 자, 그러면 일단 그 115페이지 선생님 깜빡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체크 좀 하도록 하고요. 자, 23라운 넘어갑시다. 명제 증명. 자, 이제 우리가 증명 어떤 명제가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증명하는 방법들 좀 먼저 배울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듣지만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 두 가지가 정의와 정리예요. 정의와 정리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지 정의라 안 그러죠? 정의는 약속한 정의는 약속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란 삼각형을 뭘로 어떤 녀석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거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를 거야라고 약속을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수학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처음에 정의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건 약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의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용어를 이런 걸 지칭하는 걸로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외워줘야 되고 정리는 뭐냐면은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성질들을 이제 정리라고 하는데 그 성질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를 또 이제 다른 거에 써먹을 때 좀 많이 써먹거나 뭐 그렇게 이제 공식 같은 걸로 외워야 되거나 뭐 그런 녀석들이 바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배운 정리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윤주부터 한번 해볼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상 이후로 배웠던 정리들 중에 생각나는 거. 중선 정리, 그렇지? 중선 정리 있었어요. 네. 또 뭐가 있었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소는 그거 무슨 정리가 딱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그렇지? 오. 또 배운 정리 뭐 있을까요? 그거 그 신발 빼는 거 그거 있었는데 그건 정리 안 했고 그건 정리라고 하기 좀 그런데. 도대체 뭐야? 일단 우리가 배운 게 이 수학 상하 여기까지 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세 개가 있거든. 집합 정리. 집합 정리한 거 없어요. 아, 4개 있구나. 4개. 공식이랑 다른 몇 개 개나 집합. 없어요? 어? 파푸스 정리가 중선 정리죠. 네.
퍼프 정리가 아 엄청 중요해요. 어려운 영어 하나 있었는데 힌트 힌트 힌트. 무슨 원 말을 제대로 못하네. 나머지 정리가 나왔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인수 정리 그래. 아니 아, 이게 세개더 네 개. 얘기했대. 얘가 네 개야. 이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 있는 그 아, 네, 괜찮아요. 수상이에요 수하예요. 어? 나머지는 수학 하에서 아, 우리 최근에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원의 방정식 정리. 원예방 형식 정리가 어디 있냐? 이 집합에 있는데요? 집합에 하나 있지 않나? 본거 같은데. 집합이요? 아, 드모르간. 법칙 아니에요? 이것도 정리입니다, 실은. 와, 역시. 우리가 법칙은 일종의 공식이라서 이것도 이제 정의랑 정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정리.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 요거는 네,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녀석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가장 필수적인 네, 정리들이다. 가윤아,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나머지 정리요? 네. 아 나머지 정리요? 아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머릿속에 유빈아, 네? 나머지 정리가 뭐니? 생각이 안 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네. 나머지 정리 왜 기억을 못해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개수만 써가지고. 그게 아니요. 조립법이잖아. 그막 아. FX에 막 이모만 바로 뭐지? 이렇게 딱 나오고. 나머지 값만 구하는 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왜 제대로 안 외울까? 선생님이 그게 되게 답답하거든. 아니, 정리라고 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알겠어요? FX는 뭐 곱하기 그런 말이에요. 그 X 자리에 뭐 넣고는 같은 그 숫자랑 그거 아니에요? 중원부원하지 말고 정확하게 외웁시다. 네.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몇 글자 안 돼요. 외우세요. 제발. 그렇군요. 몇 글자 안 되거든? 제발 외웁시다.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fa다. 이게 정확하게 나머지 정리예요. 알겠어요? 인수 정리는 뭐야? 인수 정리는 fx를 나머지가 fa면 인수 x-a f가 0이면 다항식 fx는 1차식 x-a를 인수로 가진다. 자, 우리 초딩들처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나머지 정리는 시작. 방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자, 인수 정리는 뭐야? fa는 0이면 방식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오케이. 네, 참 잘했어요. 네, 외웁시다. 용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죠? 네. 피타고라 정리는 맨날 외우면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물어보면 하자 말이 길어져. 간단하게 한 문장인데 그냥. 그죠? 네, 정확하게 포인트만 알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 간단한 말로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그 녀석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녀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학원, 수학도 계속 나가면서 가끔가다 정리라는 말들이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 그럼 그 정리를 최대한 간단한 용어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수능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수학도 들어가면 뭐 평균값 정리도 배우고 뭐 롤의 정리도 배우고 롤의 정리 나오면 좋아하는 남자애들 참 많던데.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리들이 나오면 이 정리가 도대체 뭐지?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를 진짜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정리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뭐고 정리가 뭐고 이걸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명제들, 명제들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는, 진짜 참이면은 이게 왜 참일까 증명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증명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녀석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떤 명제, 어떤 뭐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윤리 시간이나 뭐 도덕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뭐죠? 검산. 예? 3단계. 3단계법은 좀 세밀하게 들어간 거고 좀 더 이제 그 분류를 크게 해서 두 가지로 가르면 뭐가 있죠? 귀납, 예, 귀납법. 또 하나는 연역, 그렇지, 연역법. 예. 크게 증명법에는 연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가 뭐죠? 뭐예요? 면역은 일반적인 거죠. 연역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전제와 어떤 소전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유빈가 얘기했던 3단 논법 같은 거.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이제 테스형 죽이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 테스형 죽이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연역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법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단 논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직접 증명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직접적으로 이제 대전제부터 소전제까지 쭉쭉 내려가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직접 증명하는 게 힘들 때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이 간접 증명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녀석이 뭔고 하니까 대우법과 귀납법입니다. 대우법과 귀류법. 대우법과 귀류법. 요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귀납법은 이제 우리가 수학 1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법이 뭐죠? 뭐죠? 귀납법이 뭐예요? 사례. 그렇지. 개별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사는 사마귀를 다 한국에 사는 까마귀를 다 조사해봤더니 다 까맣더라. 뭐 미국에 사는 까마귀들 다 조사해봤더니 다 까맣더라. 뭐 다른 데도 다 살펴봤더니 다 까맣더라.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하는 거야?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이제 내는 게 그렇게 개별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귀납법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죠? 어떤 단점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오지에 갑자기 알비노에 걸린 흰색 까마귀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거를 조사하기가 좀 힘든 단점이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이제 모든 수에 대해서 어떤 공식이 성립한 걸 다 일일이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 되겠어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우리가 수학 1에 가면 배우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이제 간접 증명 방법의 대우법과 귀류법을 배울 건데 대우법은 말 그대로 대우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죠.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있으면 이 녀석의 대우 나 Q이면 나 P이다는 항상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얘를 증명하기 힘들면 그 녀석의 대우인 뭘 증명해주면 돼? 나 Q이면 나 P이다. 얘를 증명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우법의 예를 하나 선생님이 지금부터 들어줄 건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 말을 증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요건 일종의 대전제예요. 뒤에 거에 둘 다 해당되는 어떤 초괄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수 n인 상황에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얘를 증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이거 증명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대입 대입을 어떻게? 몇 개 해보고 몇 개 해보고 다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또 그러면 이제 엄밀한 증명이 아니죠. 언제 안 되는 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 안 그래? 한 저기 뭐 경단이 뭐 해단이 뭐 이쪽까지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좀. 그죠? 네. 그런 건 엄밀한 증명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리고 그렇게 개별 사례를 조사하는 건 귀납법의 영역이지 이렇게 연역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할까? 조금 힘듭니다, 지금. 그죠? 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P면 Q이다의 대우는 나 Q면 나 P이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랑 참거짓이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말을 증명하면은 위에 말이 증명이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는 쉬워. 처음부터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인 걸 생각하는 건 좀 힘들지만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거든.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그죠?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네,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n이 이 두 가지 경우가 왜?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2이거나 2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3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두 가지가 남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내가 한 큐에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n은 3k 뿔마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n제곱을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3k 뿔마 1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9k 제곱 뿔마 6k 더하기 1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3으로 묶여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n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뭐가 돼? 1로 됩니다. 그러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걸 알았어.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야? 참이다. 요렇게 이제 증명해 가는 과정이 대우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 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대우법은 이제 대우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 귀류법은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귀류법이 대우법은 말 그대로 대우를 만들어서 증명한 방법이니까 여기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안 해줘도 알 거고 귀류법은 말이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뭔가 말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 아니라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원래 게 이제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류법의 대표적인 예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루트 3을 계산해보면 1.73이 얼마 쭉 나갈 텐데 이 어디까지서 멈출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순환으로 쭉 갈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일이 구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는 지금 문장 자체가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태가 아니야 지금. 실은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문장 자체가 그런 문장이 아니라서 대우법을 쓰기에는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귀류법을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귀류법이 뭐냐? 결론을 부정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증명을 할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 풀어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은 뭐야? 이상한 게 발견되면은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어. 자,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 그랬는데 유리수는 뭐가 유리수죠? 형이 하는 정수분의 유리수의 정확한 표현법 뭐죠?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아니에요? 어떤 거?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비슷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유리수는 선생님 이거 전에도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기하분수란 게 뭐예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뭐다? 유리수다. 유리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두고. 자, 그럼 이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을 우리가 n분의 n이라는 이런 기하분수로 나타냈다고 쳐보자. 근데 n분의 n이 기하분수니까 기하분수면 n과 n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겠어요?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n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루트의 정의에 따라서 루트 3은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 루트가 사라지잖아. 루트 안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3은 m제곱분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m제곱을 곱해주면 n제곱은 어떻게 되지? 3m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n제곱이 3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될 테니까 그럼 n은 n제곱이 3의 배수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n제곱이 3의 배수인 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대우법으로 증명한 그 문장에 의해서 아까 대우법으로 뭘 증명했어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증명했잖아. 그치? 따라서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도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아까 증명한 거를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n이 3의 배수니까 그럼 n도 3의 배수니까 n은 뭐 3 곱하기 k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역시 k는 뭐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두면은 그럼 요 n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k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3m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9k제곱이 3m제곱이 되니까 그러면은 m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3k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m제곱이 또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야. 근데 m제곱이 3의 배수니까 m도 뭐가 되겠어요? 3의 배수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n도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했어? 서로 소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둘 다 3의 배수면 서로 소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얘는 m과 n이 이는 m과 n이 서로 소라는 가정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네. 그럼 뭔가 이제 유리수라고 누구 풀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따라서 루트 3은 뭐가 된다? 유리수가 아닌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기류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류법이 조금 어려운 녀석인데 이게 제일 그 문제집에 나온 예 중에 제일 쉬운 예예요, 실은.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예들도 기회가 되면 선생님 한번 해줄 텐데 어쨌든 간에 기류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다? 원래 문장의 결론을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부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가정, 전제에 뭔가 모순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우법과 기류법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문장을 해줬는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는데 자, 141쪽에서 142쪽에 이제 거기는 조금 더 쉬운 예로 선생님이 적어놨 그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 3번에 보면은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이런 문장 있죠. 선생님은 얘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짝수는 2의 배수거든. 그렇게 바꿔봤고 마찬가지로 보기 4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근데 선생님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했죠. 네. 똑같이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하는 거를 143쪽과 144쪽에 있는 문장들을 좀 쭉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때 대우법을 쓰는 게 편하고 어떤 때 기류법을 쓰는 게 편한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좀 해보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는 네모넣기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증명 과정에서 이제 증명 과정 쭉 적어놓고 네모넣기 채워라. 조금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서술형으로 증명을 쭉 적어보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 내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그렇게 내면 채점하기 되게 귀찮거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내고 증명 과정에 네모넣기 채워놓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증명 잘 나오는 증명 몇 개 외워두면 학교 시험에 지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적어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예니까 집에 가서 복습 다시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습하면 돼? 거기 142쪽에 있는 보기 3번과 보기 4번의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짝수라고는 아닌데 짝수는 2의 배수잖아. 3의 배수로 바꿔보고 루트 2도 루트 3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어정쩡하게 남아가지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용어들 몇 개만 좀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이 절대부등식이란 건 뭐냐면은 부등식계의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a제곱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실수 a 값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모든 a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지.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절대부등식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로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지만 많이 어려워하지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다. 요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언제 많이 나오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할 때,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할 때 이런 형태식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요 2차식이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식 A에 관한 그 2차식으로 보고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어주면은 반의 제곱, 4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거든. 그래서 얘는 a-2분의 b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 되는데 자,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더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a, b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형태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배울 거야. 그걸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절대부등식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공식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녀석인데 일단 이름만 한번 알아두고 얘는 시험에 좀 안 나오는데 애들이 써먹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줄여서 슈바 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할 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셋 다 말이 뭐가 붙어있어 그때? 평균이 들어가 있어. 평균 구하는 공식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통계 배울 때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지? 평균 어떻게 구하지? 자료의 개수분의 자료 총합. 그럼 예를 들어서 자료가 A랑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녀석을 이제 우리가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산술평균. 자, 근데 평균을 내는데 꼭 이 방법만 쓰는 건 아니야. 기하평균이라는 녀석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하평균이 뭐고 조합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하평균은 뭐냐면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방법이에요. 요게 이제 기하평균입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신라면이 얼마였냐면은 지금 얼마예요, 신라면? 신라면 한 봉지 얼마지? 1,000원? 1,000원보다 비싸지. 1,000원보다 비싸지 않아요? 1,300원? 1,500원보다 더 비싸지 않나요, 요새? 그러니까요. 편의점 가서 사면은 2+1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한 개만 사다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요. 근데 1,700원? 한 1,600원, 1,700원 하지, 그지? 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한 100원 했어요, 100원. 신라면. 진짜.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죠? 선생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지? 얘들아. 어? 네? 뭐라고? 아니요. 뭔가 좀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IMF라는 우리 역사의 경제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한번 물가가 크게 치솟았거든? 그때 당시에 신라면이 한 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쭉 또 올라가지고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현재 1,600원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800원 될 때까지 얘가 8배가 인상이 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8배가 인상이 됐어. 그 다음 10년 동안 2배가 됐어요. 그럼 얘는 10년마다 평균 몇 배 인상된 걸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자. 10년 평균 처음 10년 동안, 처음 10년이 지날 동안 이렇게 됐고 그 다음 10년이 지날 동안 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20년에 걸쳐서 100원짜리가 1,600원이 됐는데 그럼 10년마다 평균적으로 몇 배씩 됐을까? 4배. 그렇죠. 4배가 되죠. 4배씩 2배 해주면은 4배씩 2번 곱해주면 1,600원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x배가 됐다고 쳤을 때 이 x배 곱하기 x배가 8 곱하기 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8 곱하기 2가 x제곱이 돼야 되니까 x는 어떻게 보여? 루트 2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에 관련된 평균이 바로 뭐다? 기하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또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세로의 길이가 있고 가로의 길이가 8인 어떠한 직사각형인데 이 녀석이랑 면적이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바로 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평균과 기하평균 여기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쉬운 식이에요, 실은. 자, 근데 조합평균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합평균. 실제로 뭐 교육과정에서 사라져가지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자사고에서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조합평균은 귀찮게 분수도 이렇게 막 나온다. A 더하기 B분의 2A 이렇게 나와요. 자, 도대체 이 식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쉽게 유래를 좀 얘기해줄게요. 조화가 영어로 뭐예요? 하모니. 네, 그죠? 하모니가 근데 음악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알아? 음악에서 하모니 하면 이게 뜻이 뭐죠? 음악 용어로 봤을 때 화음, 그죠? 화음. 원래 조합평균은 처음에 이제 이 악기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나온 건데 화음, 음이 어울린다는 뜻이잖아요. 음이 어울리게 이제 그 악기의 현의 길이 같은 걸 조절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피아노 뒤에 뚜껑 열어보면 이제 건반에 뭐가 달려 있어? 줄들이 스트링들이 쫙 연결돼 있지, 그지? 스트링의 길이가 쫙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트링 길이를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스트링 끝 여기 이제 건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현대 쭉 연결되는데 이게 직선 연결된 게 아니라 길이들 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라는 음을 나타내는 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레라는 음을 나타내는 현이 있는데 그럼 도와 레 사이에 도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도샵을 나타내는 현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계산해봤더니 자,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고 이 도샵에 해당되는 길이를 X라고 놓으면은 이 세 개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니까 도의 길이의 역수랑 레의 길이의 역수를 평균을 내보면 이게 도샵 길이의 역수가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물리에서 그 파동 이론까지 같이 배우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선생님 간단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조합 평균은 뭐냐면은 뭐의 평균이다? 역수들의 평균에 다시 역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돼요. 요 계산하면 x자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이거 평균 통분해주면 a b분의 a 더하기 b가 x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x자로 곱한다면 계산이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래서 역수의 평균. 왜 조합평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실은 음악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네. 이런 게 조합평균이고. 자, 그래서 산술평균이 뭐다, 기하평균이 뭐다, 조합평균이 뭐다. 이 평균의 이름을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세 개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 집합 연습 문제 한 페이지 숙제 까먹지 말고 해오고 네, 다음 시간에 체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